부산항 마리나에 오후 햇살이 쨍쨍 내리쬐고 있었거든요. 하얀 요트들이 줄지어 정박해 있는 모습이 마치 거대한 백조대 같죠. 회장님, 정말 괜찮으세요? 비서 진우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박도연 회장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하거든요. 어젯밤 골프장 회식에서 마신 양주가 아직 안 깬 것 같았어요. 아이고, 뭐가 괜찮지 않다는 거야? 나 이런 바다 100번도 넘게 나갔다니까. 60살의 박도연은 국내 굴지의 건설회사 회장이에요. 언론에서는 위험을 즐기는 괴짜 부자로 유명하죠. 번지점프든 스카이다이빙이든 돈이면 못할 게 없다고 믿는 사람이거든요. 지난달에도 제주도에서 패러글라이딩을 하다가 나무에 걸려서 뉴스에 나왔었죠. 하지만 기상청에서 오늘 바람이 세다고 했잖아요. 야야, 자꾸 그러지 마. 얼마나 비싼 요트인데 못하면 어떻게 해? 도연이 손을 휘휘 저었어요. 사실 요트 대여료만 하루에 300만 원이거든요. 게다가 일주일 전부터 예약해둔 거라 취소하기엔 아까웠죠. 그래도 구명조끼라도 챙기시는 게 어때요? 어휴, 진우야. 너는 왜 이렇게 겁이 많아? 내가 언제 다친 적 있나? 진우가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도연 회장을 모신 지 10년이 넘었는데 이렇게 고집스러울 때는 정말 답이 없거든요. 작년에 스쿠버 다이빙 하다가 산소통 문제로 병원에 실려간 것도 벌써 잊어버렸나 봐요. 마리나 주변은 평일 오후라서 한산했어요. 몇몇 요트 매니아들이 배를 손질하고 있고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고 있었죠. 그때 들렸어요. 구두 닦아드려요. 1,000원만 주세요. 앙상한 목소리가 나더라고요. 12살 정도 되어 보이는 소년이 낡은 구두 닦기 통을 끌고 다가왔거든요. 민규였어요. 키는 또래에 비해 작고 옷은 여러 번 빨아서 색이 바랬죠. 어휴, 더러운 애가 왜 여기까지 와서 그래. 도연이 코를 찌푸렸어요. 이런 고급 마리나에 구두 닦기 애가 나타나다니요. 분위기가 깨지는 것 같았어요. 아저씨, 진짜 깨끗하게 닦아드릴게요. 할머니가 편찮으셔서 병원비가 필요해요. 민규가 간절하게 말했어요. 도연의 구두는 이미 반질반질했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거든요. 오늘 아직 손님이 한 명도 없었으니까요. 병원비? 도연이 관심 없다는 듯 지갑을 꺼냈어요. 명품 지갑 안에는 현금이 두둑하게 들어있었죠. 그래, 그럼 이거 받아. 10,000원짜리 지폐를 마치 거지한테 시혜를 베푸는 듯한 태도로 내밀었어요. 와, 정말요? 고마워요. 민규가 벌떡 일어나 허리를 깊숙하게 굽혔어요. 10,000원이면 할머니 당뇨약을 이틀 더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고개를 들어 요트를 보더니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거든요. 회색 구름이 바다 쪽에서 빠르게 몰려오고 있었어요. 아저씨, 뭐야? 혹시 오늘 바다에 나가세요? 도연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 왜? 민규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3년 전 아버지가 바다 사고를 당하던 그날도 이런 하늘이었어요. 아저씨, 조심하세요. 바다는 정말 무서워요. 하하, 이 꼬마가 뭘 안다고 어른한테 바다 얘기를 해? 도연이 크게 웃었어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피식 웃었죠. 어린애가 어른 걱정을 하다니 웃기잖아요. 바다가 무섭긴 뭐가 무서워. 돈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어. 하지만 됐어. 고마운 마음은 알겠지만 어른 일에 끼어들지 마. 민규는 더 말하고 싶었지만 입을 다물었어요. 어른들은 아이 말을 들어주지 않거든요. 특히 돈 많은 어른들은 더더욱 그래요. 회장님, 출항 준비 완료됐습니다. 요트 선장 김 씨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50대 중반의 그는 20년 넘게 바다를 다닌 베테랑이었죠. 하지만
오늘따라 표정이 어두웠어요. 좋아, 가자. 도연이 기분 좋게 요트 쪽으로 걸어갔어요. 30피트짜리 중형 요트였죠. 하얀 선체에 금색 장식이 화려했어요. 회장님, 그런데 정말 괜찮을까요? 일기예보를 다시 확인해 봤는데 김 선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이고, 선장까지 왜 이래? 나 이런 날씨에 몇 번이나 나갔는데. 그래도 오늘은 좀 다른 것 같거든요. 김 선장이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이 점점 더 낮게 깔리고 있었거든요. 30년 바다 경험으로 봐도 불길했어요. 진우도 옆에서 끄덕였어요. 회장님, 저도 선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요. 내일로 미루시는 게 어떨까요? 야, 너희들 왜 이래? 오늘 안 나가면 언제 나가? 내일은 또 회의 있잖아. 도연이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사실 내일은 중요한 이사회가 있어서 절대 빠질 수 없었거든요. 민규가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어른들이 모두 말리고 있는데도 고집을 부리는 게 이상했거든요. 할머니 순자가 민규 옆으로 다가왔어요. 70살의 순자는 허리가 굽었지만 정신만큼은 또렷했죠. 규야, 뭘 그렇게 보고 있니? 할머니, 저 아저씨 바다에 나간대요. 순자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이 점점 더 두꺼워지고 있었거든요. 어휴, 저런 날씨에? 참 무모하네. 할머니, 아빠도 이런 날씨에 나갔잖아요. 순자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3년 전 민규의 아버지는 이런 날씨에 어선을 타고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했거든요. 그러게 말이다. 바다는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무서운 거야. 바람이 조금씩 거세지기 시작했어요. 마리나의 정박한 요트들이 좌우로 흔들렸죠. 할머니, 저 아저씨한테 가서 말려볼까요? 그래도 될까? 우리 같은 사람이. 민규가 망설였어요.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정말 큰일이 날 것 같았어요. 도연은 이미 요트에 올라타 있었어요. 선실 안에서 위스키를 꺼내 마시기 시작했죠. 이거지. 역시 바다에서 마시는 술이 최고야. 하지만 김 선장은 계속 불안해했어요. 회장님, 정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아, 진짜. 왜 자꾸 그래? 도연이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술 기운도 있고 해서 평소보다 성질이 더 나빴거든요. 선장비 2배로 줄 테니까 출발해. 2배요? 김 선장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원래 받기로 한 게 50만 원인데 100만 원이면 가족들 생활비로 한 달은 넉넉했거든요. 그래, 2배. 어때? 김 선장이 망설였어요. 생활이 넉넉하지 않은 그에게는 거절하기 어려운 금액이었죠. 알겠습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위험하면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좋아, 출발. 엔진이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부르릉 소리가 마리나에 울려 퍼졌죠. 민규가 뛰어가서 요트 가까이 다가갔어요. 아저씨. 도연이 고개를 돌렸어요. 뭐야, 또 너냐? 아저씨, 정말 위험해요. 아빠가 그래서. 아, 이 애가 진짜 끈질기네. 됐어, 가라. 요트가 천천히 부두를 떠나기 시작했어요. 민규가 계속 손을 흔들며 소리쳤어요. 아저씨, 조심하세요. 하지만 도연은 이미 돌아서서 술을 마시고 있었거든요. 할머니 순자가 민규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규야, 이제 그만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민규가 눈물을 훔쳤어요. 아무도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거든요. 바다 위로 먹구름이 점점 더 빠르게 몰려오고 있었어요. 요트가 항구를 벗어나 본격적으로 바다로 나가고 있었어요. 도연은 선실에서 위스키 잔을 기울이며 기분 좋게 콧노래를 불렀죠. 역시 이 맛이지. 바다에서 마시는 술. 하지만 김 선장은 계속 기상 레이더를 확인하고 있었거든요. 화면에 나타나는 구름 덩어리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회장님, 죄송한데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 또 뭐야? 도연이 짜증스럽게 대답했어요. 기분 좋게 술 마시는데 자꾸 방해하니까 성가셨거든요. 기상 상황을 다시 확인해 봤는데요. 2시간 후에 돌풍이 시속 60km까지 불 가능성이 높다고 나와요. 그러면 파도가 4m까지 올라올 수 있거든요. 이 요트로는 아이고 또 겁주는 소리 하네. 도연이 손을 휘저었어요. 그러고는 주머니에서 현금 뭉치를 꺼냈죠. 이거면 충분하지? 500만 원은 좋게 되어 보였거든요. 평소 한 달 벌이가 300만 원 정도인 그에게는 엄청난 돈이었죠. 회장님, 이건 정말 돈 문제가 아니라고? 야, 세상에 돈으로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도연이 능글맞게 웃었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돈으로 못 해결한 일이 없었거든요. 경찰서에서 음주운전으로 걸렸을 때도 돈으로 해결했고, 건축 허가 문제도 돈으로 해결했어요. 바다 날씨쯤이야 뭐 어렵겠어요. 받으세요, 선장님. 어차피 우리만 조심하면 되잖아요. 김 선장이 망설였어요. 아내가 당뇨 때문에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었거든요. 이 돈이면 몇 달은 걱정 없이 살 수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위험해지면 바로 돌아갑니다. 그래, 알아서 해. 도연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역시 돈이면 뭐든 되는구나. 한편 마리나 관리소에서도 직원이 뛰어나왔어요. 관리소장 최 씨였죠. 박 회장님. 하지만 요트는 이미 꽤 멀리 나가고 있었어요. 최 관리소장이 확성기를 들고 소리쳤죠. 오늘은 정말 위험합니다. 돌아오세요.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들렸지만 도연은 듣는 둥 마는 둥 했어요. 아이고, 다들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 거야? 관리소 직원들이 서로 걱정스러운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소장님, 어떻게 하죠? 일단 해양경찰에 상황 전파는 해놓자. 혹시 모르니까. 네, 알겠습니다. 민규가 관리소 앞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어른들이 모두 걱정하고 있는 게 심상치 않았거든요. 할머니, 저 아저씨 정말 괜찮을까요? 순자가 하늘을 다시 올려다봤어요. 구름이 더욱 짙어지고 있었거든요. 바람도 점점 거세져서 나무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글쎄다. 저런 날씨에 나가는 건 정말 위험한데. 할머니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럼 바다는 장난이 아니야.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자연 앞에서는 다 똑같거든. 멀리서 번개가 번쩍했어요. 아직 천둥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였죠. 요트 위에서 도연은 여전히 여유만만했어요. 야, 김 선장. 좀 더 빨리 갈 수 없어? 회장님, 지금도 충분히 빠른데요. 아, 답답해. 이런 속도로 언제 바다 한복판까지 가? 도연이 불만을 터뜨렸어요. 평소에 뭐든 빨리빨리 하는 스타일이라 이런 속도가 답답했거든요. 그때 진우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회사에서 걸려온 전화였죠. 여보세요? 네, 진우입니다. 진우 씨, 회장님 어디 계세요? 급한 일이 생겼는데요. 아, 지금 요트 타고 계신데. 무슨 일이세요? 중국 바이어가 갑자기 내일 회의를 앞당기자고 하네요. 오늘 저녁에 당장 만나자고요. 진우가 깜짝 놀랐어요. 그 계약은 1,000억 원짜리 대형 프로젝트였거든요. 잠깐만요. 회장님께 여쭤볼게요. 진우가 도연에게 다가갔어요. 회장님, 회사에서 급한 연락이 왔는데요. 뭔데? 중국 바이어가 오늘 저녁에 만나자고 합니다. 도연의 표정이 바뀌었어요. 그 계약이 성사되면 회사 매출이 30%는 늘어날 수 있었거든요. 뭐라고? 오늘 저녁에? 네, 갑자기 일정이 바뀌었다고 하네요. 도연이 고민에 빠졌어요. 계약도 중요하고
바다도 나오고 싶고. 김 선장, 우리 몇 시까지 돌아갈 수 있어? 지금 돌아가면 1시간이면 충분한데요. 1시간? 그럼 아직 시간 있네. 도연이 다시 술잔을 들었어요. 좀 더 나갔다가 돌아가자. 어차피 약속은 저녁이니까. 하지만 김 선장은 걱정이 앞섰어요. 회장님, 그런데 날씨가. 날씨 얘기는 그만. 1시간만 더 나가면 되잖아. 그때 바다 쪽에서 거센 바람이 불어왔어요. 요트가 좌우로 흔들렸죠. 벌써? 김 선장이 놀라서 기상 레이더를 다시 확인했어요. 폭풍이 예상보다 훨씬 빨리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회장님, 지금 당장 돌아가야 합니다. 뭐? 벌써? 아직 1시간도 안 됐는데? 날씨가 급변하고 있어요. 파도가 점점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1m 정도였는데 순식간에 2m까지 올라왔거든요. 이런, 진짜네. 도연도 이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요트가 파도에 밀려 상하좌우로 심하게 흔들렸거든요. 회장님, 구명조끼 입으세요. 김 선장이 다급하게 소리쳤어요. 한편 육지에서는 민규가 계속 바다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할머니, 저기 파도 높아지고 있어요. 어머, 정말이네. 큰일이다. 바람이 점점 더 세게 불기 시작했어요. 마리나의 깃발들이 펄럭펄럭 심하게 흔들렸죠. 관리소에서 무전기 소리가 들렸어요. 마리나 관리소, 마리나 관리소. 박도연 요트에서 연락합니다. 민규가 뛰어가서 관리소 문 앞에서 들었어요. 여기 마리나 관리소입니다. 말씀하세요. 김 선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날씨가 급변했습니다. 지금 돌아가고 있지만 파도가 너무 높아서. 현재 파도 높이가 어느 정도인가요? 2m는 넘는 것 같습니다. 관리소 직원들이 깜짝 놀랐어요. 2m요? 그럼 정말 위험한데? 민규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아저씨, 구조선 보내주세요. 응? 아직은 그 정도까지는. 그때 무전기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회장님, 붙잡으세요. 그리고는 무전이 뚝 끊어졌어요. 민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아저씨, 빨리요. 정말 위험해요. 관리소 직원이 급히 해양경찰에 연락했어요. 여보세요? 구조 요청합니다. 요트 한 척이 조난당한 것 같아요. 바깥에서는 비가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몇 방울이었는데 순식간에 쏟아지기 시작했거든요. 할머니, 큰일이에요. 민규가 손을 꽉 쥐었어요. 정말 자신이 걱정했던 일이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하늘에서 천둥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폭풍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였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마리나 관리소 앞에 모인 사람들이 우산을 쓰고 웅성거렸죠. 저 요트 어떻게 됐을까? 아이고, 이런 날씨에 나갔으니. 민규는 비를 맞으면서도 바다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할머니 순자가 우산을 씌워줬지만 소용없었거든요. 귀야, 감기 걸린다. 안으로 들어가자. 싫어요. 저 아저씨 걱정돼요. 그래도 어쩔 수 없잖니.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하지만 민규는 꼼짝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바다에서 사고 났을 때도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었거든요. 그때의 무력감이 다시 밀려왔어요. 관리소 안에서 최 관리소장이 다급하게 전화를 걸고 있었어요. 여보세요. 해양경찰서인가요? 네, 구조 요청입니다.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요트 한 척이 폭풍을 만났는데 무전 연락이 끊어졌어요. 승선 인원은 몇 명인가요? 2명입니다. 선장하고 승객 1명. 알겠습니다. 지금 구조선 출동시키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최 관리소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이런 날씨에 바다에 나간 게 정말 무모했거든요. 민규가 관리소 안으로 들어왔어요. 아저씨,
구조선 언제 나가요? 응? 너는 왜 이렇게 걱정이 많니? 제발이요. 빨리 나가야 해요. 민규의 간절한 표정을 보니 최 관리소장도 마음이 아팠어요. 걱정하지 마. 우리 해양경찰이 최선을 다할 거야. 그때 관리소 직원이 뛰어들어왔어요. 소장님, TV 뉴스에서 기상특보 나왔어요. 뭐라고 해? 태풍급의 강풍이 몰려온다고 하네요. 모든 선박 운항 금지래요. 최 관리소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럼 구조선도? 일단 출동은 하는데 너무 위험하면 대기해야 한다고 하네요. 민규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그럼 저 아저씨는 어떻게 돼요? 어른들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거든요. 한편 바다 위는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어요. 회장님, 난간 놓지 마세요. 김 선장이 목이 터져라 소리쳤어요. 파도가 요트를 덮치며 갑판에 물이 쏟아져 들어왔거든요. 도연은 이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평소에 자신만만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이런 젠장. 이럴 줄 알았으면. 회장님, 지금은 후회할 때가 아니에요. 구명조끼 제대로 입으세요. 파도가 점점 더 높아졌어요. 3미터, 4미터. 요트가 파도 사이에서 장난감처럼 흔들렸거든요. 으악, 무서워. 도연이 비명을 질렀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공포를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돈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자연의 힘이었어요. 김 선장, 우리 죽는 거야? 아직 괜찮습니다. 침착하세요. 하지만 김 선장도 속으로는 걱정이 태산 같았어요. 30년 바다 경험으로도 이런 폭풍은 처음이었거든요. 갑자기 거대한 파도가 옆에서 덮쳤어요. 위험해. 김 선장이 소리치는 순간 요트가 크게 기울어졌어요. 도연이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죠. 아! 난간을 붙잡으려 했지만 미끄러운 갑판 때문에 손이 헛돌았어요. 회장님, 김 선장이 다급하게 손을 뻗었지만 늦었어요. 첨벙, 도연이 바다로 떨어졌어요. 살려줘, 살려줘. 도연이 파도 사이에서 허우적거렸어요. 평소에 수영을 좀 할 줄 안다고 자신했지만 이런 파도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거든요. 으악, 죽겠다. 바닷물이 입으로 들어왔어요. 숨이 막혔죠.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지만 파도가 계속 덮쳐서 제대로 떠있기도 힘들었어요. 제발, 살려줘. 구명 튜브를 간신히 붙잡았지만 파도가 너무 거세서 계속 밀려났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돈이면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바다는 달랐어요. 돈도 소용없고 권력도 소용없었어요. 자연 앞에서는 모든 인간이 다 똑같이 무력했죠. 그때 갑자기 민규의 말이 떠올랐어요. 안 돼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 꼬마의 경고가 맞았어요. 정말 죽을 수도 있었거든요. 미안하다. 그 애한테 미안하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파도는 점점 더 거세졌고 체력은 빠르게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육지에서는 해양경찰 구조선이 출동했어요. 구조선 221호 출동합니다. 하지만 폭풍 때문에 시야 확보가 거의 불가능했어요. 저기 어딘가에 있을 텐데 파도가 너무 높아서 잘 안 보여요. 일단 신호탄 쏘면서 수색해 봅시다. 구조선이 바다로 나갔지만 상황은 녹록하지 않았어요. 민규가 해안가 방파제에 올라가서 망원경을 들고 있었어요. 관리소에서 빌려온 거였죠. 할머니, 저는 여기 있을게요. 규야, 위험해. 파도가 방파제까지 올라온다. 괜찮아요. 저 아저씨 찾아야 해요. 민규는 비를 맞으면서도 바다를 계속 살폈어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와 함께 바다를 봐와서 눈이 좋았거든요. 아저씨, 제발 무사하세요. 바다 위에서는 도연이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안 돼.
이렇게 죽을 순 없어. 그런데 갑자기 요트에서도 김 선장이 바다로 떨어졌어요. 거대한 파도가 요트를 뒤집어 버린 거였죠. 아, 이제 두 사람 모두 바다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어요. 선장님, 회장님, 구명 튜브 놓지 마세요. 두 사람이 하나의 구명 튜브를 붙잡고 간신히 버티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체력의 한계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특히 도연은 평소 운동 부족으로 금세 지쳤죠. 못하겠어. 팔에 힘이 없어. 회장님, 포기하면 안 됩니다. 김 선장이 격려했지만 상황은 점점 더 절망적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민규가 망원경으로 바다를 샅샅이 훑어보고 있었어요. 저기, 멀리서 뭔가 떠다니는 게 보였거든요. 저기 있어요. 저기. 하지만 구조대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폭풍 때문에 시야가 완전히 차단되어 있었거든요. 민규가 더 큰 소리로 외쳤어요. 저기요. 주황색 구명 튜브요. 과연 구조대가 민규의 말을 믿고 그 방향으로 갈까요?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어요. 도연과 김 선장의 생명이 위험했거든요. 할머니, 어떻게 하죠? 아무도 안 믿어줘요. 규야, 포기하지 마. 너 아버지도 하늘에서 도와주실 거야. 민규가 다시 한번 소리쳤어요. 제발요. 정말 거기 있어요. 저기요. 주황색 구명 튜브요. 민규가 목이 터져라 소리쳤지만 구조선의 확성기에서는 다른 소리가 들렸어요. 시야 확보가 불가능합니다. 일단 대기하겠습니다. 뭐라고요? 관리소 직원이 깜짝 놀랐어요. 파도가 너무 높아서 구조 작업이 위험하다고 하네요. 민규가 뛰어가서 무전기를 붙잡았어요. 아저씨들 안 돼요. 저기 사람 있어요. 꼬마야, 지금 상황이 너무 위험해서. 제발요. 제가 봤어요. 구조대원의 목소리가 망설이는 게 들렸어요. 정말 확실하니? 네. 파도 사이에서 손 흔드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구조선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폭풍우가 너무 거세서 10m 앞도 분간하기 어려웠거든요. 본부에 상황 보고하겠습니다. 민규가 주저앉았어요. 어른들이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거든요. 아버지가 실종됐을 때도 똑같았어요. 아이의 말이라고 무시당했죠. 할머니, 어떻게 하죠? 순자가 민규를 끌어안았어요. 규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하는 것뿐이야. 한편 바다 위에서는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었어요. 회장님, 정신 차리세요. 김 선장이 다급하게 소리쳤어요. 도연의 얼굴이 파랗게 질려 있었거든요. 못하겠어. 팔에 힘이 없어. 안 됩니다. 구명 튜브 놓으면 안 돼요. 하지만 도연의 손가락이 점점 미끄러지고 있었어요. 평소 운동을 안 한 탓에 근력이 부족했거든요. 아, 안 돼. 떨어진다. 그때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구명 튜브에 구멍이 나기 시작한 거였죠. 날카로운 요트 파편에 찔린 모양이었어요. 이런, 바람 빠진다. 김 선장이 절망했어요. 이제 정말 위험했거든요. 회장님, 제 등에 업히세요. 뭐라고? 빨리요. 구명 튜브 못 쓰겠어요. 도연이 김 선장의 등에 매달렸어요. 하지만 두 사람의 무게 때문에 김 선장도 물에 잠기기 시작했거든요. 너무 무거워. 선장님, 미안해요. 내가 고집 부려서. 지금은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파도가 연속으로 덮쳤어요. 두 사람이 물에 잠겼다가 다시 떠올랐죠. 푸아, 살려줘. 도연이 바닷물을 토해내며 비명을 질렀어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김 선장의 구명조끼 끈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아, 끈이 풀려. 뭐라고요? 구명조끼가 벗겨져요. 이제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어요. 육지에서는 민규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바다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할머니,
저 정말 봤어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도 구조대에서 못 본다는데. 아니에요. 제가 눈이 좋거든요. 아빠랑 고기잡이 다닐 때 배웠어요. 순자가 깜짝 놀랐어요. 민규의 아버지는 정말 눈이 좋기로 유명했거든요. 멀리서 고깃대를 제일 먼저 발견하곤 했어요. 그럼 정말 있는 거네? 네. 그런데 아무도 안 믿어줘요. 그때 새로운 문제가 생겼어요. 다른 요트 한 척이 마리나에 급히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저게 뭐야? 관리소 직원들이 웅성거렸어요. 저 요트도 조난당한 건가? 요트에서 사람이 뛰어내렸어요. 젊은 남자였죠. 살려주세요. 우리 아버지가 바다에 빠졌어요. 뭐라고요? 박도연이 제 아버지예요. 구해주세요. 민규가 깜짝 놀라서 뛰어갔어요. 아저씨 아들이세요? 네, 맞아요. 아버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저기 있어요. 제가 봤어요. 젊은 남자가 민규를 무시하듯 쳐다봤어요. 애가 뭘 안다고. 어른들은 어디 있어요? 또 무시당했어요. 민규의 마음이 아팠거든요. 관리소장이 나와서 설명했어요. 지금 구조선이 나갔는데 폭풍 때문에 수색이 어려워서. 뭐라고요? 그럼 우리 아버지는? 도연의 아들 박민수가 다급해했어요. 사실 그는 평소에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았거든요. 돈 때문에 자주 다퉜어요. 하지만 막상 이런 일이 생기니 걱정이 됐죠. 돈 얼마든지 줄게요. 제발 구해주세요. 돈 문제가 아니라 날씨가. 그때 민규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저기 있어요. 정말로. 박민수가 짜증스럽게 돌아봤어요. 야, 꼬마야. 어른들 얘기에 끼어들지 마. 하지만 정말. 닥쳐. 박민수가 소리를 질렀어요. 그 순간 민규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죠. 할머니 순자가 화가 났어요. 이 사람이 애가 무슨 잘못했다고. 할머니, 됐어요. 민규가 할머니를 말렸어요. 하지만 마음은 상했거든요. 그때 또 다른 사람이 마리나에 도착했어요. 중년 여성이었죠. 여보 어디 있어요? 도연의 부인 이영이었어요. 박민수가 급히 연락한 모양이었죠. 엄마 아빠가 바다에 빠졌어요. 뭐라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이영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평소에는 도연과 자주 다퉜지만 막상 이런 일이 생기니 무너졌거든요. 구조대는 뭐 하고 있어요? 폭풍 때문에 수색이 어렵다고 하네요. 이영이가 관리소장에게 매달렸어요. 제발이요. 하지만 관리소장도 어쩔 수 없었어요. 부인,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민규가 조용히 다가갔어요. 아줌마, 저 아저씨 위치 알아요. 응? 너는 누구니? 저 아저씨한테 구두 닦아드린 민규예요. 이영이가 민규를 자세히 봤어요. 앙상하고 초라한 모습이었죠. 정말 알고 있니? 네, 제가 계속 지켜봤어요. 박민수가 끼어들었어요. 엄마, 애 말 믿지 마세요. 구조대도 못 찾는데. 하지만 애가 뭘 안다고요. 민규가 다시 한번 간절하게 말했어요. 정말이에요. 저기 파도 높은 데 있어요. 하지만 아무도 민규의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지 않았어요. 바다 위에서는 도연과 김 선장이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었어요. 회장님, 힘내세요. 못하겠어. 정말 못하겠어. 도연의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흘러갈수록 생존 가능성은 줄어들고 있었거든요. 그때 민규가 또 다른 걸 발견했어요. 아, 저기 또 뭔가 떠 있어요. 뭐가? 배 조각 같은 것들이요. 민규가 망원경으로 자세히 봤어요. 요트 파편들이 여기저기 떠다니고 있었거든요. 요트가 완전히 부서진 것 같아요. 이제야 사람들이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요트가 부서졌다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럼 정말로 바다에 빠진 거네요? 네.
그래서 제가 계속 말했잖아요. 하지만 여전히 구조선은 들어오지 못하고 있었어요. 폭풍이 너무 거셌거든요. 바다 위의 상황은 점점 더 절망적이 되고 있었어요. 도영과 김 선장이 떠다니고 있는 곳의 파도는 이미 5미터에 가까웠거든요. 회장님, 정신 차리세요. 김 선장이 목이 쉬어가며 소리쳤어요. 하지만 도연의 눈동자가 점점 풀려가고 있었거든요. 아, 안 돼. 춥다. 너무 춥다. 바닷물 온도가 15도밖에 안 됐어요. 이 온도에서는 1시간도 버티기 어려웠거든요. 벌써 30분이 지났어요. 회장님, 포기하면 안 됩니다. 구조선이 올 거예요. 하지만 김 선장 자신도 체력의 한계를 느끼고 있었어요. 두 사람을 버틸 만한 부력이 부족했거든요. 선장님, 미안해요. 내가 너무 고집을 부려서 도연이 겨우 중얼거렸어요. 이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죠. 지금은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그때 또 다른 거대한 파도가 덮쳤어요. 으악! 두 사람이 다시 물속으로 빨려 들어갔어요. 이번에는 더 오래 물 밑에 있었거든요. 겨우 수면 위로 올라왔을 때 김 선장의 입술이 파랗게 변해 있었어요. 선장님, 괜찮으세요? 회장님, 저는 더 이상 김 선장의 목소리가 점점 약해졌어요. 한편 육지에서는 민규가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바다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할머니, 저 파도 더 높아졌어요. 순자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규야, 정말 위험해 보인다. 살아서 나올 수 있을까? 제발 살아서 나오세요. 민규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뭔가 떠오르는 게 보였거든요. 저기, 망원경으로 자세히 보니 요트 잔해가 떠다니고 있었어요. 할머니, 배가 부서진 것 같아요. 뭐라고? 요트가 뒤집혔어요. 민규가 다급하게 관리소로 뛰어갔어요. 아저씨, 요트가 부서졌어요. 뭐라고? 관리소장이 깜짝 놀랐어요. 제가 망원경으로 봤어요. 요트 조각들이 떠다녀요. 정말이니? 네. 그러면 저 아저씨들이 바다에 떠 있다는 거죠. 이제야 관리소 직원들이 민규의 말을 진지하게 들었어요. 그럼 정말 위험하겠네. 구조대에 다시 연락해야겠어요. 최 관리소장이 급히 무전기를 들었어요. 구조대. 새로운 정보가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요트가 완전히 파손된 것 같습니다. 승선자들이 바다에 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확실한 정보인가요? 현장을 지켜본 목격자가 있습니다. 그때 박민수가 끼어들었어요. 누가 봤다는 거예요? 저기 저 아이가 계속 지켜봤어요. 박민수가 민규를 쳐다봤어요. 그 꼬마 말을 믿는다고요? 하지만 지금까지 계속 정확한 정보를 줬거든요. 이영희도 민규에게 관심을 보였어요. 얘야, 정말 우리 남편 봤니? 네, 아줌마. 구명 튜브 붙잡고 있었어요. 어디에? 민규가 손가락으로 방향을 가리켰어요. 저기 큰 파도 뒤쪽이요. 구조대에서 무전으로 물어왔어요.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나요? 민규가 무전기를 받았어요. 저기요, 등대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많이 가셔야 해요. 얼마나? 까마귀가 날아가는 방향으로요. 아이다운 설명이었지만 나름 구체적이었어요. 알겠습니다. 다시 수색해 보겠습니다. 구조선이 방향을 바꿨어요. 하지만 여전히 폭풍 때문에 시야 확보가 어려웠거든요. 그때 민규가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아, 맞다. 뭐야? 저 아저씨 핸드폰 있을 거예요. 관리소장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핸드폰? 네, 요즘 핸드폰 방수되잖아요. GPS로 위치 찾을 수 있어요. 이영희가 눈을 번뜩였어요. 그때 박민수가 아이디어를 냈어요. GPS 추적 앱 써보세요. 그런 게 있어? 네,
가족용 위치 추적 서비스요. 이영희가 스마트폰으로 앱을 실행했어요. 신호가 잡히네. 정말요? 여기 있어요. 화면에 빨간 점이 나타났어요. 도연의 위치였죠. 구조대에 알려드려야죠. 관리소장이 급히 무전기를 들었어요. 구조대, GPS 위치 확인됐습니다. 정확한 좌표를 알려주세요. 이영희가 좌표를 읽어줬어요. 북위 35도 5분, 동경 129도 3분. 확인했습니다. 해당 지역으로 향하겠습니다. 민규가 기뻐하며 손뼉을 쳤어요. 와, 찾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문제가 있었어요. GPS 신호는 잡혔지만 구조대가 그 위치에 정확히 도달할 수 있을까요? 폭풍 때문에 배의 운항이 매우 어려웠거든요. 구조대에서 무전 왔습니다. 뭐라고 해요? 해당 지역에 도착했는데 시야가 너무 안 좋다고 하네요. 민규가 다시 망원경을 들었어요. 저기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정말 할 수 있겠니? 네. 저 눈 좋거든요. 이제 민규가 구조 작업의 핵심이 되었어요. 어른들이 모두 민규에게 의존하고 있었거든요. 꼬마야, 부탁한다. 박민수도 이제는 민규를 무시하지 않았어요. 절박한 상황에서는 아이의 도움이라도 절실했거든요. 바다 위에서는 도영과 김 선장이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회장님, 김 선장이 도연의 뺨을 때렸어요. 하지만 반응이 없었거든요. 안 돼. 이렇게 포기하면 안 돼. 하지만 김 선장 자신도 한계였어요.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때 멀리서 구조선의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저게 희미하게 불빛이 보였어요. 여기야, 여기. 김 선장이 마지막 힘을 다해 손을 흔들었어요. 육지에서 민규가 무전기를 잡고 안내하고 있었어요. 조금 더 왼쪽으로 가세요. 왼쪽으로요? 네. 거기서 직진하세요. 구조선이 민규의 안내를 따라 움직였어요. 과연 도연과 김 선장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갑자기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구조선의 엔진에 이상이 생긴 거였죠. 본부, 엔진 출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파도가 너무 거세서 엔진이 과부하가 걸린 것 같아요. 민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잠깐 대기해야겠어요. 안 돼요. 지금 안 가면 정말 위험해요. 하지만 구조선도 어쩔 수 없었어요. 무리하다가는 구조대원들까지 위험해질 수 있었거든요.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 마지막 기회였어요. 할머니, 어떻게 하죠? 기적이 일어날 거야. 민규가 다시 한번 바다를 바라봤어요. 저 멀리서 도연과 김 선장이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었거든요. 조금 더 왼쪽으로 가세요. 민규가 무전기를 꽉 잡고 안내했어요. 망원경으로 바다를 훑어보며 구조선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왼쪽으로 얼마나요? 저 갈매기 날아가는 방향으로요. 구조대원이 잠깐 당황했어요. 갈매기요? 네. 하얀 갈매기 보이죠? 아, 네. 보입니다. 구조선이 방향을 조정했어요. 민규의 눈은 정말 좋았거든요. 어른들이 놓치는 작은 변화까지 다 포착했어요. 거기서 멈추세요. 여기요? 네. 거기 있을 거예요. 구조대원들이 바다를 살펴봤어요. 하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거든요. 꼬마야, 정말 확실하니? 네. 분명히 거기 있어요. 그때 바다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어요. 여기야. 김 선장의 목소리였어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약했거든요. 뭔가 들렸는데? 구조대원이 귀를 기울였어요. 저기요. 사람 소리 같은데. 정말요? 구조대원들이 그 방향으로 서치라이트를 비췄어요.
그리고 마침내 있다. 저기 있어요. 파도 사이에서 두 사람이 구명 튜브를 붙잡고 있는 게 보였어요. 빨리 구조하세요. 구조대원들이 밧줄을 던졌어요. 하지만 파도 때문에 쉽지 않았거든요. 조금 더 가까이 구조선이 천천히 접근했어요. 하지만 파도가 너무 거세서 충돌할 위험이 있었죠. 위험해요. 너무 가까이 가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죠? 그때 민규가 또 다른 아이디어를 냈어요. 저기요. 구명보트 띄우세요. 구명보트요? 네, 작은 배로 가서 구조하세요. 구조대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생각이네. 구명보트 준비. 작은 고무보트가 물에 내려졌어요. 구조대원 2명이 타고 도연과 김 선장에게 다가갔죠. 여기요. 잡으세요. 구조대원이 밧줄을 던졌어요. 김 선장이 간신히 잡았거든요. 회장님도 잡으세요. 하지만 도연은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의식불명이에요. 일단 끌어올리세요. 구조대원들이 도연을 먼저 구명보트에 올렸어요. 그 다음 김 선장도 구조했죠. 구조 완료. 본선으로 돌아갑니다. 육지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살았다. 살았어. 이영희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여보, 무사해서 다행이야. 박민수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아버지, 정말 다행이다. 하지만 민규는 표정이 복잡했어요. 다행이긴 하지만 뭔가 찜찜한 기분이었거든요. 구조선이 항구로 돌아왔어요.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었거든요. 환자 2명 후송합니다. 도연과 김 선장이 들것에 실렸어요. 도연은 여전히 의식이 없었고 김 선장은 심한 탈진 상태였죠. 병원으로 급히 이송하겠습니다. 앰뷸런스가 사이렌을 울리며 떠났어요. 민규가 들건 옆으로 다가가려 했지만 박민수가 막았어요. 애야, 지금은 안 돼. 환자가 위험해. 네. 민규가 아쉬워하며 물러섰어요. 이영희가 민규에게 다가왔어요. 얘야, 정말 고마워. 너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무슨 소리야? 너가 위치를 알려줘서 구할 수 있었잖니. 박민수도 민규에게 사과했어요. 미안해, 꼬마야. 아까 너한테 화낸 거. 너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어. 하지만 민규는 기쁘지 않았어요. 뭔가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거든요. 할머니 순자가 민규의 마음을 알아챘어요. 규야, 무슨 생각하고 있니? 할머니, 저 아저씨가 깨어나면 저한테 뭐라고 할까요? 왜? 고마워할 거 아니야? 아니에요. 분명히 또 무시할 거예요. 순자가 민규를 끌어안았어요. 그래도 생명을 구한 건 잘한 일이야. 며칠 후 도연이 깨어났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민규는 할머니와 함께 병원에 갔죠. 규야, 정말 가도 되겠니? 네, 가봐야 해요.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도연이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거든요. 아저씨, 도연이 고개를 돌렸어요. 민규를 보자 표정이 복잡해졌죠. 너, 그때 그 애구나. 네, 너가 나를 구해준 거야? 민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니에요. 구조대 아저씨들이 구해주셨어요. 하지만 너가 위치를 알려줬다고 들었어. 도연이 한참 민규를 바라봤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얼굴을 돌렸죠. 고맙긴 하지만 너가 나타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민규가 깜짝 놀랐어요. 네, 너가 자꾸 나타나면 기분이 이상해. 내가 틀렸다는 것 같아서. 아저씨, 그러니까 앞으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민규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예상했던 일이지만 여전히 아팠거든요. 저는 그냥 도와드리고 싶었을 뿐이에요. 도움? 내가 언제 도움 달라고 했어? 그때 진우가 병실에 들어왔어요. 회장님,
컨디션이 어떠세요? 아, 진우야. 잘 왔어. 진우가 민규를 봤어요. 이해는. 아, 그냥 가는 길에 들른 거야. 별거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 진우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구조 과정에서 민규의 활약을 들은 터였거든요. 회장님, 이 아이가 회장님을 구하는데 큰 도움을 줬다고 들었는데요. 용돈이나 좀 줘. 도연이 무심하게 말했어요. 민규가 고개를 저었어요. 필요 없어요. 그리고는 병실을 나갔어요. 할머니 순자가 뒤따라 나왔죠. 규야, 괜찮니? 네, 할머니. 예상했던 일이에요. 하지만 마음은 아팠어요. 생명을 구해줬는데도 고마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니. 병실에서 진우가 도연에게 말했어요. 회장님, 그래도 그 아이 덕분에 살아나신 건데. 그게 뭐 어쨌다고? 내가 돈 줄 테니까 됐잖아. 진우가 한숨을 쉬었어요. 도연 회장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진우는 몰랐어요. 도연이 혼자 있을 때마다 민규의 말이 계속 떠오른다는 것을요. 안 돼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 말이 맞았어요. 정말 죽을 뻔했거든요. 하지만 인정하기 싫었어요. 자신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죠. 민규는 병원을 나오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아빠, 저 잘했죠? 사람 생명 구했어요. 바람이 불어와 민규의 머리를 스쳤어요. 마치 아버지가 쓰다듬어 주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이 일이 끝이 아니었어요. 더 큰 일이 기다리고 있었죠. 며칠 후 도연이 퇴원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거든요. 도연이 집에 가는 길에 갑자기 쓰러진 거였어요. 여보, 여보. 이영희가 다급하게 소리쳤어요. 119에 신고해요. 도연이 심장 발작을 일으킨 거였어요. 바다에서의 충격이 뒤늦게 몸에 영향을 준 모양이었죠. 그런데 우연히도 그 자리에 민규와 할머니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할머니, 저 아저씨 쓰러졌어요. 어머, 큰일이네. 민규가 뛰어가서 119에 신고했어요. 여기 사람이 쓰러졌어요. 빨리 와주세요. 앰뷸런스가 도착해서 도연을 병원으로 실어갔어요. 이번에는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거든요. 병원에서 눈을 뜬 도연이 첫 번째로 본 사람은 또 민규였어요. 또, 너냐? 민규가 조용히 말했어요. 아저씨, 괜찮으세요? 도연이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또 이 아이가 자신을 구해준 거였어요. 병실에서 눈을 뜬 도연이 민규를 바라봤어요. 이번에는 표정이 전과 달랐거든요. 너, 또 나를 구해준 거야? 민규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다가 봤을 뿐이에요. 지나가다가? 도연이 천장을 바라봤어요. 2번이나 죽을 뻔한 상황에서 같은 아이가 나타났다는 게 우연일까요? 의사가 들어와서 설명했어요. 다행히 큰 위험은 넘겼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것 같네요. 스트레스요? 네, 바다 사고의 후유증 같아요. 정신적 충격이 심장에 영향을 준 거죠. 도연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아들 박민수와 부인 이영희가 들어왔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엄마가 전화했는데 갑자기 쓰러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두 사람의 표정이 이상했어요. 걱정보다는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거든요. 아버지, 그런데 재산 정리는 하셨죠? 박민수가 갑자기 말했어요. 뭐라고? 혹시 모르니까 미리 유언장 같은 거 써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이영희도 끼어들었어요. 여보, 회사 주식도 정리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도연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내가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벌써 재산 얘기를 해? 그런 게 아니라 만약에 대비해서. 만약에? 도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내가 2번이나 죽을 뻔했는데 너희들은 재산 걱정만 하는 거야? 박민수가 당황했어요. 아버지,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도 걱정돼서. 걱정? 정말로? 도연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러고 보니 바다에서 조난당했을 때도 가족들이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돈 얘기였거든요. 민규가 조용히 병실을 나가려고 했어요. 얘야, 잠깐. 도연이 민규를 불렀어요. 네, 너는 나한테서 뭘 바라는 거니? 아무것도 안 바라요. 정말? 네. 그냥 사람이 다치면 도와주는 거예요. 박민수가 비웃었어요. 애가 무슨 성인군자인 줄 아네. 돈도 안 받고? 민규가 박민수를 쳐다봤어요. 돈을 왜 받아요? 도와줬으면 대가를 받는 게 당연하지. 저는 필요 없어요. 그 순간 도연이 뭔가를 깨달았어요. 자신의 가족은 돈 때문에 자신을 걱정하는 척하고 이 낯선 아이는 아무 대가 없이 자신을 도와주고 있다는 거요. 얘야, 너 이름이 뭐니? 민규예요. 민규, 너의 아버지는 뭐 하시니? 민규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아빠는 하늘에 계세요. 하늘에? 바다에서 사고 나셨어요. 도연이 가슴이 철렁했어요. 언제? 3년 전이에요. 순자가 조용히 말했어요. 폭풍 때문에 어선이 뒤집혔거든요. 도연이 민규를 다시 봤어요. 아버지를 바다에서 잃은 아이가 자신을 구해준 거였어요. 그럼 너가 바다를 무서워하는 이유가? 네. 그래서 말렸는데 안 들어주셨잖아요. 미안하다. 뭐가 미안해요? 너의 말을 안 들어서. 너가 그렇게 말렸는데. 그때 박민수가 끼어들었어요. 아버지, 애한테 왜 사과해요? 어른이 애 말을 들어야 해요? 도연이 아들을 쳐다봤어요. 너는 나보다 이 아이만도 못하구나. 뭐라고요? 이 아이는 남을 위해 걱정해 주는데 너는 내 재산만 걱정하잖아. 박민수가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런 게 아니라. 됐어. 나가. 아버지, 나가라고. 너희 둘 다. 이영희가 당황했어요. 여보,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잘못했다는 생각이 안 든다면 더 큰일이지. 결국 박민수와 이영희가 병실을 나갔어요. 도연이 민규에게 말했어요. 얘야, 앉아. 저는 괜찮아요. 앉으라고. 민규가 의자에 앉았어요. 너 정말 대단하구나. 뭐가요? 아버지를 바다에서 잃었는데도 나를 구해주다니. 민규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빠가 하늘에서 그러래요. 사람 생명은 소중하다고. 도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내 아버지. 어떤 분이셨니? 착한 분이었어요. 가난한 사람들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그래서 너도 그런 거구나. 순자가 옆에서 말했어요. 이의 아버지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돈은 없었지만 마음이 따뜻했죠. 도연이 민규를 바라봤어요. 얘야, 아저씨가 잘못했다. 뭐려? 내 말을 안 들은 것도 무시한 것도 미안하다. 민규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너 같은 아이를 무시한 내가 잘못이야. 그런데 갑자기 도연이 또 가슴을 움켜쥐었어요. 아, 아파. 아저씨. 민규가 다급하게 간호사를 불렀어요. 간호사님, 빨리 와주세요. 의료진이 뛰어들어왔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갑자기 가슴을 아파하세요. 의사가 진찰을 하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다시 심장에 무리가 온 것 같네요.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도연이 민규를 봤어요. 얘야, 아저씨가 죽으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아니야, 들어봐. 내가 죽으면 너한테 줄 게 있어.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아니야. 꼭 받아야 해. 하지만 민규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저씨, 빨리 나으세요. 그게 최고예요. 도연이 미소를 지었어요. 이 아이는 정말 달랐어요. 그런데 문제는 또 다른 곳에서 생기고 있었어요.
박민수와 이영희가 복도에서 변호사와 통화하고 있었거든요. 네, 맞아요. 정신이 이상해진 것 같아요. 애한테 사과하고 우리 보고 나가라고 하고 이들은 도연이 정신 이상이 됐다며 재산을 먼저 가로채려고 하고 있었어요. 민규는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곧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며칠 후 민규가 할머니와 함께 병원에 갔어요. 도연의 상태를 확인하려고 했거든요. 규야, 괜찮겠니? 아저씨 가족들이 싫어할 텐데. 괜찮아요, 할머니. 그냥 안부만 물어보고 올게요. 하지만 병원 로비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박민수와 이영희가 변호사들과 함께 심각하게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정신감정을 받게 하는 게 좋겠어요. 변호사가 말했어요. 애한테 사과하고 재산 얘기 안 한다는 게 정상이에요? 박민수가 끄덕였어요. 맞아요. 완전히 이상해졌어요. 일단 후견인 신청부터 해보죠. 민규가 깜짝 놀랐어요. 후견인이 뭔지는 잘 몰랐지만 나쁜 일인 건 분명했거든요. 할머니, 저기 아저씨 가족들이 나쁜 얘기하고 있어요. 순자가 멀리서 봤어요. 어머, 저건 변호사 같은데? 네, 아저씨한테 나쁜 짓 하려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지? 민규가 고민했어요. 도연 아저씨에게 알려줘야 할까요? 병실로 올라가니 도연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저씨, 안녕하세요. 민규야. 왔구나. 도연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요즘 민규를 보면 마음이 편해졌거든요. 몸은 좀 어떠세요? 많이 좋아졌어. 너 덕분에. 제 덕분이 아니라 의사 선생님 덕분이죠. 도연이 웃었어요. 이 아이는 정말 겸손했어요. 얘야, 혹시 우리 집 사람들 본 적 있니? 민규가 망설였어요. 아래서 본 걸 말해야 할까요? 아, 그게. 왜? 뭔가 있니? 아저씨, 아래에서 변호사랑 얘기하고 있었어요. 도연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변호사라고? 네, 후견인 어쩌고 하던데요. 후견인? 도연이 벌떡 일어났어요. 후견인 신청이 뭘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저놈들이 진짜.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박민수와 이영희가 변호사와 함께 들어왔어요. 아버지, 기분이 어떠세요? 박민수가 꾸며낸 미소를 지었어요. 너희들 뭐 하는 거야? 아버지 건강 때문에 변호사님과 상담을 좀 했어요. 변호사가 나섰어요. 박 회장님, 안녕하세요. 김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왜? 가족분들이 회장님 건강을 걱정해서 후견인 신청을 의뢰하셨거든요. 도연이 화가 났어요. 후견인? 내가 정신이 나갔다는 소리야? 그런 게 아니라 만약을 대비해서. 만약? 너희들이 내 재산을 가져가려고 하는 거지. 박민수가 당황했어요. 아버지,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 애한테 사과했다고 내가 미쳤다는 거야? 이영희가 끼어들었어요. 여보, 요즘 행동이 좀 이상하잖아요. 뭐가 이상해? 잘못한 걸 사과하는 게. 민규가 조용히 말했어요. 아저씨, 화내지 마세요. 몸에 안 좋아요. 변호사가 민규를 봤어요. 이 아이가 누구죠? 우리 아버지를 구해준 아이예요. 박민수가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그런데 자꾸 병원에 와서 얘 때문에 아버지가 이상해진 것 같아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그럼 이 아이가 문제군요. 뭐가 문제라는 거야? 도연이 벌떡 일어났어요. 이 아이가 나를 2번이나 구해줬는데 그게 문제예요, 아버지. 너무 의존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요. 민규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저 때문에 아저씨가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민규야. 너의 잘못이 아니야. 도연이 민규를 끌어안았어요. 이 아이는 천사 같은 아이야. 너희들보다 훨씬 착해. 변호사가 뭔가 적으며 말했어요. 이런 증상들을 보면
정신감정이 필요할 것 같네요. 정신감정? 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요. 도연이 분노했어요. 다들 나가. 당장 나가. 아버지, 진정하세요. 진정? 내 자식들이 나를 미쳤다고 하는데 어떻게 진정해? 그때 민규가 도연의 손을 잡았어요. 아저씨, 괜찮아요. 도연이 민규를 봤어요. 이 아이만이 자신을 진짜로 걱정해주고 있었거든요. 민규야, 아저씨는 정상이에요. 저도 알아요. 박민수가 비웃었어요. 애가 뭘 안다고. 그때 갑자기 진우가 병실에 들어왔어요.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진우야? 뭔 일이야? 회사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어요. 무슨 소문? 회장님이 정신이 이상해졌다고, 그래서 경영권을 넘겨야 한다고요. 도연이 박민수를 쳐다봤어요. 너가 소문을 퍼뜨린 거구나. 아, 아니에요. 저는 거짓말하지 마. 진우가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이상한 건 또 있어요. 뭐? 민규 아버지 사고 관련 서류를 누군가 뒤지고 있대요. 뭐라고? 민규가 깜짝 놀랐어요. 제 아빠요? 진우가 민규를 봤어요. 너 아버지 어선 사고 말이야. 그때 안전장비에 문제가 있었다는 보고서가 있어. 안전장비? 우리 계열사에서 만든 구명조끼였어.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뭐라고? 우리 계열사? 네, 그런데 그 보고서가 사라졌대요. 누가? 진우가 박민수를 쳐다봤어요. 도련님이 관련 서류를 다 가져갔다고 하네요. 박민수가 당황했어요.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하지만 모든 진실이 드러나고 있었어요. 민규 아버지의 죽음에 도연의 회사가 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었고 박민수는 그 사실을 숨기려고 했던 거였어요. 도연이 민규를 봤어요. 이 아이의 아버지를 죽게 만든 회사의 회장이 바로 자신이었거든요. 민규야, 미안하다. 민규가 무슨 말인지 몰라서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하지만 곧 모든 진실이 밝혀질 거였어요. 민규야, 미안하다.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민규는 무슨 뜻인지 몰라서 고개만 갸우뚱했거든요. 진우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회장님, 이게 그 보고서예요. 어떻게 구한 거야? 박 도련님이 숨겨놓은 걸 찾았어요. 박민수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그건 뭐라고 적혀 있는지 읽어봐, 진우야. 진우가 서류를 펼쳤어요. 3년 전 어선 침몰 사고, 원인 불량 구명조끼로 인한 부력 부족. 민규가 깜짝 놀랐어요. 구명조끼요? 네, 제조업체는 도연건설 계열사 대한안전장비. 병실이 조용해졌어요. 도연의 얼굴이 점점 일그러졌거든요. 그럼 민규 아버지가 죽은 게 우리 회사 때문이었어요. 민규가 이해하지 못했어요. 무슨 뜻이에요?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규야, 너의 아빠가 입었던 구명조끼가 불량품이었다는 거야. 불량품? 그래서 물에 빠졌을 때 구해주지 못한 거야. 민규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럼 아빠가 죽은 건? 도연이 무릎을 꿇었어요. 민규야, 정말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어. 아저씨? 너 아버지를 죽게 만든 게 우리 회사야. 민규가 뒤로 물러섰어요.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박민수가 급히 말했어요. 아버지, 그만해요. 괜히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닥쳐. 도연이 소리를 질렀어요. 너가 이 서류를 숨긴 거지? 그건 너가 이 사실을 덮으려고 한 거야? 회사 이미지 때문에. 회사 이미지? 사람이 죽었는데? 이영희가 끼어들었어요. 여보, 이미 지난 일인데 뭘 그래요? 지난 일? 이 아이 아버지가 죽은 건데 지난 일이야? 도연이 민규에게 다가갔어요. 민규야,
뭐라고 사과해야 할지 모르겠어. 민규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저씨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야, 내 잘못이야. 내 회사에서 만든 불량품 때문에. 아저씨가 직접 만든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내 책임이야. 민규가 눈물을 훔쳤어요. 아빠가 정말 그래서 죽은 거예요? 미안해. 그때 민규가 갑자기 도연의 손을 꽉 잡았어요. 아저씨, 응? 아빠가 살아계시면 뭐라고 하실까요? 뭐라고? 아마 아저씨를 용서하라고 하실 거예요. 도연이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아빠는 착한 분이었거든요. 그리고 아저씨도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민규야, 아저씨는 제가 위험할 때 구해주려고 했잖아요. 나쁜 사람이면 그럴 수 없어요. 박민수가 비웃었어요. 애가 뭘 안다고 어른들 이래. 갑자기 병실 문이 열리며 젊은 여성이 들어왔어요. 박민수의 여동생 박민아였거든요. 미나야? 지금 뭐 하는 거야? 뭐가? 회사에서 난리 났어. 아버지 정신 이상 됐다고 소문 내고 다니고. 박민수가 당황했어요. 그건, 그리고 이게 뭐야? 미나가 휴대폰을 보여줬어요. 인터넷에 기사가 났거든요. 도연건설 회장, 바다 사고 후 이상행동. 가족들 후견인 신청 검토. 누가 이런 기사를 냈어? 형이 기자들한테 흘린 거 아니야? 아, 아니야. 미나가 도연에게 다가갔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미나야. 오빠가 무슨 짓을 한 거예요? 도연이 모든 걸 설명했어요. 민규 아버지 사고 얘기부터 박민수가 서류를 숨긴 것까지. 미나가 화가 났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미나야, 넌 몰라. 뭘 몰라? 사람이 죽었는데 숨기려고 했다고? 미나가 민규에게 다가갔어요. 얘가 그 아이구나. 아버지 구해준. 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리고는 박민수와 이영희를 향해 소리쳤어요. 오빠랑 어머니는 정말 실망이야. 미나야, 우리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어? 잘못한 걸 사과하는 게 어쩔 수 없는 일이야. 도연이 일어나서 민규에게 말했어요. 민규야, 아저씨가 너 아버지한테 사죄하고 싶어. 어떻게요? 우선 회사에서 정식으로 사과할 거야. 그리고 도연이 진우를 봤어요. 진우야, 바다 안전재단 만들 준비해. 바다 안전재단요? 네.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안전장비 무료 지원하는 거야. 좋은 생각이에요. 민규가 말했어요. 아저씨, 그럴 필요 없어요. 있어. 꼭 해야 해. 하지만, 민규야, 이건 너의 아버지를 위한 거야. 그리고 다른 분들이 아버지 같은 일을 당하지 않게 하려고. 민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아빠도 기뻐하실까요? 그럼, 분명히 기뻐하실 거야. 박민수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아버지, 그래도 회사 생각을 해야. 회사? 도연이 돌아봤어요. 회사보다 중요한 게 사람이야. 너가 그것도 모르니까 이런 짓을 하는 거지. 하지만 너는 이제 회사에 나오지 마. 아버지, 임원직에서 물러나. 그리고 반성해. 이영희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여보, 너무한 거 아니에요? 너무해. 사람 죽인 것보다 너무해. 도연이 민규에게 무릎을 꿇었어요. 민규야, 아저씨 용서해 줄 수 있니? 민규가 도연을 일으켜 세웠어요. 아저씨, 무릎 꿇지 마세요. 하지만 아빠가 하늘에서 보시면 슬퍼하실 거예요. 민규야, 아저씨는 이제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빠도 용서하실 거예요. 도연이 민규를 끌어안았어요. 고마워, 민규야. 정말 고마워. 병실 밖에서 박민수와 이영희가 쫓겨나갔어요. 하지만 미나는 남아 있었거든요. 아버지, 앞으로 제가 회사 도울게요. 미나야, 저는 오빠처럼 안 할게요. 제대로 할게요. 도연이 웃었어요.
이제야 진짜 가족을 찾은 것 같았거든요. 민규가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빠, 이제 마음 놓으세요. 아저씨가 좋은 일 많이 하실 거예요. 하늘에서 따뜻한 햇살이 내려왔어요. 마치 민규 아버지가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한 달 후 부산항 마리나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도연이 바다 안전재단 설립 발표를 하는 날이었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건 한 소년 덕분입니다. 도연이 단상에서 말했어요. 목소리가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겸손하고 따뜻했어요. 저는 얼마 전까지 돈이면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틀렸어요. 청중들이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바다에서 죽을 뻔했을 때 돈도 권력도 아무 소용 없었습니다. 그때 저를 구해준 건 한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었어요. 민규가 관중석에서 얼굴을 빨갛게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얘기되니까 부끄러웠거든요. 그 아이의 아버지는 3년 전 우리 회사가 만든 불량 안전장비 때문에 바다에서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청중들이 웅성거렸어요. 저는 그 사실을 숨기려고 했습니다. 회사 이미지 때문에요. 하지만 그 아이는 아버지를 죽게 만든 저를 2번이나 구해줬어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날 그 아이가 한 말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안 돼요. 죽을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돈이 아닌 진심이 사람을 살립니다. 그걸 12살 아이가 저에게 가르쳐 줬어요. 도연이 민규를 바라봤어요. 민규야, 무대로 올라오렴. 저요? 그래, 너야. 민규가 당황하며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괜찮아요. 올라와. 오늘의 진짜 주인공은 너야. 할머니 순자가 민규를 밀어줬어요. 가거라, 규야. 민규가 어색하게 무대에 올라갔어요. 도연이 손을 내밀어서 민규와 악수했거든요. 여러분, 이 아이가 저를 바꾼 민규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민규가 더 얼굴을 빨갛게 했죠. 민규야, 사람들한테 인사해봐. 안녕하세요. 민규의 작은 목소리가 마이크에 잡혔어요.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당연한 일? 네. 사람이 위험하면 도와주는 거요. 청중들이 뭉클해했어요. 아빠가 하늘에서 그러셨어요. 사람 생명은 돈보다 소중하다고. 도연이 민규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맞아. 너의 아버지 말씀이 옳아. 그리고는 청중들을 향해 말했어요. 이 바다 안전재단은 민규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김진수 바다 안전재단으로 하겠습니다. 민규가 깜짝 놀랐어요. 아빠 이름으로요? 그래. 너의 아버지 같은 분들이 더 이상 희생당하지 않도록. 민규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아빠가 기뻐하실 거예요. 그럼 분명히 기뻐하실 거야. 발표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났어요. 도연과 민규는 바다를 바라보며 앉아 있었거든요. 민규야. 네. 아저씨한테 고마운 사람이 누군지 알아? 누구요? 너야. 너가 아니었으면 아저씨는 계속 나쁜 사람으로 살았을 거야. 아저씨는 원래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냥 잊고 계셨을 뿐이죠. 도연이 웃었어요. 넌 정말 특별한 아이구나. 그때 진우가 다가왔어요. 회장님, 준비됐습니다. 뭐가요? 도연이 민규에게 상자를 내밀었어요. 이거 받아. 뭐예요? 열어봐. 민규의 상자를 열었어요. 안에는 교복이 들어 있었거든요. 교복이요? 그래. 내일부터 학교 가는 거야. 학교요? 그래. 넌 공부해야 해. 민규가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구두 닦아서 할머니 도와드려야 해요. 걱정하지 마. 할머니 용돈은 아저씨가 드릴 거야. 순자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규야, 아저씨 말씀 들어라. 하지만 할머니는 괜찮아. 너가 공부하는 게 더 중요해.
도연이 민규에게 말했어요. 민규야, 넌 커서 뭐가 되고 싶니? 저요? 그래.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어떻게? 안전한 장비를 만들어서 아빠 같은 분들이 안 다치게 하고 싶어요. 도연이 감동했어요. 그럼 열심히 공부해야겠네. 네. 민규가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어요. 며칠 후, 민규가 새 교복을 입고 학교에 가는 날이었어요. 할머니, 다녀올게요. 그래, 조심히 가거라. 학교 앞에서 도연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규야, 아저씨? 왜 여기 계세요? 첫 등교하는 날인데 마중 나와야지. 도연이 민규의 교복 단추를 만져줬어요. 어때? 교복 맞니? 네, 맞아요. 그럼 됐다. 도연이 민규를 바라봤어요. 민규야, 넌 내 은인이야. 저요? 그래. 아저씨한테 가장 소중한 걸 가르쳐 줬어. 뭐려? 진짜 부자가 뭔지. 민규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진짜 부자는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야. 너처럼. 아저씨도 이제 진짜 부자예요. 도연이 웃었어요. 그래, 너 덕분에. 민규가 학교 안으로 들어갔어요. 도연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거든요. 하늘에서 따뜻한 햇살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두 사람을 감쌌죠. 민규가 뒤돌아서 손을 흔들었어요. 아저씨, 고마워요. 도연도 손을 흔들었어요. 민규야, 꿈 꼭 이루어라. 몇 년 후, 민규는 해양공학과에 진학해서 바다 안전장비를 연구하는 학자가 됐어요. 그리고 도연은 김진수 바다안전재단을 통해 수많은 바다 사람들을 도왔죠. 두 사람은 지금도 가끔 그 마리나에서 만나요. 바다를 바라보며 그날을 추억하면서요. 아저씨, 그때 제 말 들어주셨으면 어땠을까요? 그럼 이런 소중한 인연은 없었겠지. 그런가요? 그럼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는 거야. 바다 위로 갈매기들이 날아갔어요. 평화롭고 아름다운 모습이었거든요. 그때 그 작은 외침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꿨어요. 안 돼. 죽을 수도 있어요. 돈이 아닌 진심이, 권력이 아닌 사랑이 세상을 바꾼다는 걸 보여준 이야기였죠. 감사합니다.